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이유가 분석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성장에 대한 일본의 견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휩쓸었던 일본이 자신을 제치고 장악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에 이어 이제 한국에게까지 추격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한국을 잡으려 해도 지금 일본은 한국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은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18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염정수는 이코퍼레이션다 JP의 대표이며 현 메이지대학 겸임교수로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며 일본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고 일본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에서 30년을 살면서 느낀 생생한 일본에 대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일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일본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말하는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통신 티켓 카드 보안 등 대부분의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통신 시스템은 삼성전자에게, 티켓은 인터파크에게, 카드는 현대카드에게, 보안은 윈스에게 맡겼습니다. 왜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지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일본 관찰 30년의 저자 염정수는 2006년 일본 사가현 사가시청에서 전자정보 컨설팅 업체에 증명서 자동 발급기를 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증명서 자동 발급기 2대를 도입하는 예산이 4,500만엔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증명서 발급기 한 대가 1,200만엔, 하나로 약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자동 발급기를 판매하는 F사, H사, N사의 견적 금액이 모두 비슷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서울에 시차 갔을 때 강남구청에서 본 자동 발급기가 생각났습니다. 강남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한 대에 2천만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가격 차이는 무려 6배나 난 것입니다. N사에게서 견적을 냈는데 N사 이외에는 기간 시스템과 증명서 자동 발급기를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업체 간 담합이 심했는데 엄청나게 비싼 이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증명서 자동 발급기를 제작할 때 은행의 ATM 수준으로 정밀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제조 원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염정수는 하루 매상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증명서 자동 발급기와 수억원 이상이 거래되는 은행 ATM기를 같은 수준의 품질로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 한국에서 20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에게 입찰에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애니어텍시스의 제품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고 이후 일본 시장 점유율 7.5%가 될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 이후 일본의 자동 발급기 업계는 재편이 이루어져 후지스사는 사업을 포기하고 자회사에 이관했고 일본 자동 발급기를 대표하는 3사 중 가장 경영난이 심했던 히타치사는 자체 사업을 포기하고 한국의 애니어텍시스의 대리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인정받아왔지만 어느새 품질만을 중시하고 효율을 무시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뿌리 깊은 업체들 간의 담합도 일본의 기술이 낙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 증명서의 일환은 일본이 반도체를 한국에 빼앗긴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를 주름잡던 일본은 2000년대 한국의 거센 추격에 밀리기 시작하자 여전히 기술은 우리가 앞선다며 다만 삼성전자의 과감한 설비 투자에 밀릴 뿐이라고 안주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최고의 품질만을 중시했지만 한국은 효율을 중시하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도 결국 앞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기가 불황일 때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더 늘려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 관찰 30년의 저자 염정수는 일본이 IT 보안에 취약한 이유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세계적인 정보기술 패러다임에 걸맞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본래 리스크를 싫어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능한 인재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탓에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가들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혹 창업을 하여 훌륭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정부나 대기업이 채용해주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같은 리스크를 피하려는 일본 사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17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행정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매년 4조 원의 거액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16년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라고 불리는 마이넘버 도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IT 분야 예산만 해도 4조엔, 하나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를 일본 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물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부여하고 전자주민카드를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염정수는 그렇다면 일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나라는 물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없다였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고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 일본의 진출에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네이버 라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이 성공한 이유가 매거진 한류경영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라인의 성공은 한국에 솔루션이 있었고 일본의 유능한 경영자 및 엔지니어가 제품을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인들은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려 했지만 원하는 실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일본 사업에 실패하고 철수를 고려할 무렵 일본의 유명한 인터넷 벤처기업이 어려워져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그 회사를 인수했고 회사와 동시에 경영자 및 개발자 등 유능한 일본 인재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라인을 일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리아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일본 소비자들은 아직도 한국 제품을 일본 제품 카피로 보고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한 삼성의 갤럭시나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철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1, 2위를 달리는 삼성이 거의 유일하게 팔리지 않는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 가전뿐만 아니라 무조건 자국 제품만을 선호해 외상 가전의 무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과거의 일본이 전 세계를 주름잡던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믿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국 시장 안에서 갈라파고스에 매몰되어 점점 고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과 생산성으로 어느 순간부터 국제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따른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상품을 내놓으며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을 일궈왔습니다. 일본 관찰 30년의 저자 염정수는 갈라파고스에 갇혀버린 일본의 상황을 여실히 말해주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일본 국민 중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약 3천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일본의 인구가 1억 2615만 명이라고 하니 전 국민의 23.7%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국민 중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총 3,260만 명으로 63.5%의 국민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해외는 고사하고 고향을 떠나 일본 내 다른 곳으로 취업하러 가는 곳조차도 꺼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40%를 조금 넘고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아직도 신문사 매출의 70%가 종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고 인터넷 이용률은 63%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창조와 혁신을 무기로 전세계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에 안주하며 자국 시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난립니다. 반도체가 모자르자 급기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저마다 생산량을 줄이거나 생산 중단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 반도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 생산량을 줄이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폭스바겐이 전장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올해 1분기 유럽, 북미, 중국 등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총 10만 대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독일에서 인기 모델 중에 하나인 골프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포드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고급 세단인 크라이슬러 300 등을 생산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멕시코 공장의 재가동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포드는 미국 켄터키 공장 가동을 1월 11일부터 중단키로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본 1위 자동차 업체 토요타가 중국 내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비롯해 2위 업체 닛산과 3위 업체 혼다는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차량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요타가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서 픽업 트럭 툰드라의 생산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감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토요타에 앞서 역시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산을 발표했던 혼다의 이달 중국 공장 감산 규모가 5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닛산 역시 지난해 12월 출시한 소형차 노트의 생산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특히 토요타와 혼다 같은 경우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의 판매 대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판매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없어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건 아직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공경에 빠뜨린 주범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게임기기 업체들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모바일과 게임기기 업체에게 반도체 부품 공급을 영순위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 자동차에 반도체 첨단 기능을 접목한 스마트카를 생산 중인 자동차 기업들은 공급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자동차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확보와 관련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IT 기업인 애플이나 HP보다 후순위에 놓여 있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납품처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생산에는 각종 센서를 비롯해 변속기, 디스플레이, 통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고성능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최소한 40종의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으며 ADAS 등의 기능을 갖춘 고급 모델의 경우 150여 개에 달하는 칩 종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차질을 빚으면 차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시장 조사 업체 KPMG 재팬에 따르면 EV, 즉 전기차에는 가솔린차보다 약 2배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이 클라우드 인프라나 서버, 데이터 센터, PC, 모바일 등의 IT 분야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건데요. 규격 인증부터 안정성 테스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과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분야보다는 당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공급이 용이한 IT 분야의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개발,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검수 작업 등이 더 복잡한 과정이 소요되는 반면에 서버, PC, 스마트폰 등은 상당 부분 범용화돼 있고 빠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반도체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당분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직격탄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외부에 노출되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도 견뎌야 하고 생산이 까다로운 차량용 반도체 생산보다 실내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생산이 수월한 IT 분야 반도체가 수익이 더 좋다는 뜻인 거죠. 또한 반도체는 여러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려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 주문을 줄이면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여기에 맞춰 생산 계획을 조정했는데요. 그러다 여름 이후 중국을 필두로 자동차 생산이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쉽게 정리해 수요 예측이 예상과 다르게 크게 빗나간 거죠. 이런 반도체 수요 폭발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인텔에 이어 2위인 삼성전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장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자동차 반도체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SK하이닉스 역시 차량용 반도체를 주요 캐시카우로 육성하는 등 차량 전장 사업을 본격화할 태세라고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산면 부지가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꺾지 못했다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량용 반도체 등 향후 주력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쟁사들의 악재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4일 메모리 반도체 빅3 중 한 곳인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에서 1시간 넘게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일시적인 정전 사태라도 일반적으로 1, 2개월의 생산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마이크론 D램 생산 설비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죠. 지난 8일에는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이 핵심 기술 병목 문제로 지연된 점도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이어 세계 5위 파운드리 기업인 중국 SMIC까지 제재하고 나선 것도 삼성전자 강세에 한몫했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 영상에서 다뤘죠. 지난 10일에는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의 대만 현지 공장 전력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업계에서는 파운드리 공급난 사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뿐만이 아닌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의 경우에는 지난 7일 후난 자회사에서 공장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공장은 CATL 생산 능력의 19%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중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전 점검으로 인해 일부 생산 라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줄기차게 한국 증시에 대해 이번에, 즉 2020년에는 미국의 부양책으로 인해 무지막지하게 풀린 달러와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다면 내년, 즉 2021년에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는 없어서 못 팔 만큼 그 수요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반된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어떤 분은 3전 96층 물렸는데 5년 들고 있겠습니다. 라며 10년은 장담 못하겠고 5년은 들고 있어 볼게요. 애플리케이션 앱 지웁니다.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곧 10만 전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증권사 목표 주가도 12만 원으로 줄상향하고 있는데요.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 그리고 날이 갈수록 판매량이 높아지는 전기차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차량용 반도체를 원활히 수급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기업 등
이들 대부분이 한국 증시의 축이자 한국 증시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날수록 실적 장세는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생긴다면 실적이고 나발이고 뭐 다 무너지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버틸 만한 수준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정상화되려면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전기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은 내연기관차의 전장부품용 반도체보다 2배 이상이 많으며 여기다 자율주행 차량일 경우 시스템 반도체가 약 30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애플도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니 이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자, 오늘도